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8월 20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올 여름 첫 태풍인 종다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100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제9호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오겠고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과부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하는 발열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네, 오늘 첫 뉴스는 태풍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올여름 들어서 첫 태풍인 종다리가 상륙했습니다. 태풍이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은 폭우에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가 내리겠지만 비가 와도 폭염은 꺾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열대저압부가 태풍 종다리로 발달해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열대저압부와 태풍은 중심 최대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초속 17m부터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9호 태풍 종다리의 예상 최대 풍속은 초속 20m. 올여름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태풍입니다. 종다리는 오늘 저녁 6시경 강풍 반경 150에서 170km 규모로 서귀포 서쪽 약 90km 부근까지 접근했습니다. 자정 무렵 목포 서부 서쪽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될 거로 전망됩니다. 태풍이 북상하며 구름이 점차 짙어지고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항구에서는 태풍에 대비해 강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렇게 계류줄을 여러 개씩 강화해둔 모습입니다.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는 태풍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제9호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오겠고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내륙, 충남 서해안 등에는 80mm가량, 부산, 울산, 대구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태풍 대처를 위해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도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한편 비가 내려도 폭염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태풍이 오면 더위가 꺾이기 마련인데 이번 태풍은 덥고 습한 공기를 몰고 와 더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20일에서 22일 중부지방은 비가 오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23일부터 다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북한 군인 한 명이 동부 전선을 넘어서 귀순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민아 기자, 현재 군이 귀순 경위를 조사하고 있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전 동부전선에서 북한 군인 한 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련 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인은 동해선 인근 육로를 따라 강원도 고성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으며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감시장비로 포착해 유도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남하 과정과 귀순 경위 등 자세한 사항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자, 북한 주민 한 명이 남쪽으로 넘어온 지 12일 만에 이번에는 군인이 귀순을 한 건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주민에 이어 현역 군인이 탈북한 건 좀 다른 의미로 읽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발언 들어보시죠. 전방 인민군의 한 30%가량도 영양실조인 상황이고 네.
또 10년 내외의 장기간 복무에도 불구하고 휴가도 거의 없어요. 따라서 사기나 근심은 매우 이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군의 기강과 감시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군인 탈북자가 늘어난다면 접경 지역에 근무하는 북한군의 상황이 열악한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잇따른 귀순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탈북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장기간 중단됐던 확성기 방송이 다시 재개된 것도 탈북의 한 요인이 됐을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북한의 병역 문화나 열악한 군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대북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이 효과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배를 이용한 탈북이 늘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12일 만에 탈북이 이어지는 건 전례가 없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 DMZ나 한강하구 동서해를 통한 보트피플형의 탈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근 임진강유역 수해 피해와 함께 연달아 귀순 사례가 생기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불안정성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해서 한미 두 나라 공군이 24시간 실비행 훈련에 들어갑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에서 120시간 연속으로 2천여 회에 걸쳐서 출격에 나서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가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에 앞서 지상 활주에 나섭니다. 이어 굉음과 함께 힘차게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공군 제11, 제16, 제20 전투비행단의 F-15K, FA-50, KF-16 전투기와 미 공군 제8, 제51 전투비행단의 F-16, A-10 전투기 등 총 200여 대의 전력이 참여합니다. 과거 한미 공군 각 한 개 비행단이 24시간 비행 훈련을 한 적은 있지만 다수 비행단이 동시에 24시간 비행 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야간 계속된 훈련을 통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전시 언제든 즉각 출격하여 적을 응징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양국 공군은 닷새 동안 120시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천여 회 출격에 나서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훈련에서는 미리 계획된 전시 항공 임무를 점검하는 건 물론 해상과 지상 등 다영역에서 항공 작전 계획 수행 능력을 검증합니다. 훈련 중에 가상적기가 투입되고 적 고속기 침투와 순항미사일 발사 상황 등을 모사하며 실전성을 끌어올립니다. 훈련과 작전을 함께 진행하기도 하는데 방어 제공 훈련 도중 초기 임무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아울러 지상 비행단은 대량 탄약 조립과 최대 무장 장착 등 공중작전 지원을 위한 야외 기동 훈련을 함께 진행합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가계대출 폭증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향후 금리 인상의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은행권 주담대에 0.38%포인트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비수도권 0.75%포인트, 수도권은 1.2%포인트로 상향됩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현재 3억 1,500만 원이지만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2억 8,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해도 DSR 37에서 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과 조치를 둬 실수요자의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1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선 1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로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인데요. 최상목 부총리는 세제와 자금 지원 등 지원을 약속하고 주택의 품질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LH 신축 매입 임대주택에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 부총리는 최근 신축 매입 임대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주택 품질을 위해서는 철저한 주택 건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성 평가를 하는데 거의 지금 진행을 저희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사업장은 제대로 굴러갈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재구조화해가지고 또 정상화가 될 거거든요.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 매입 약정 체결부터 준공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 품질 관리는 물론 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책정 방식을 적용해 질 좋은 건설 자재 사용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LH는 입주 절차도 대폭 줄여 실 입주 시점을 3개월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와 박 장관은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현장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9년까지 24만 2천 가구 분양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이 탁상의 대책이 아니고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보기 드리기 위해서 88 대책이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차근차근 예정대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특히 88 대책에 따라 발표 예정인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 8만 가구 공급이 장시간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단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안으로 발표될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 공급 계획인 20만 5천 가구를 웃도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고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도 다음 달 중 발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음 달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해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 조치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나라 살림 계획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긴축을 기본으로 하되 약자 복지 강화와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어렵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재정적 지원과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와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재정건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약자 복지를 강화,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맹 제한 업종은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망 소상공인을 위해 스케일업 지원 전용 자금 5천억 원을 신설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이용하기 쉬운 승합차 등 A용 차종에 대해서는 구매 보조금 지원을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확대하고 화재 진압 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기준 5천 가구에서 7,500가구로 확대하고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 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하반기에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 형식을 통해서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같은 주요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혜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시기가 늦춰지면 미래 세대가 해마다 50조 원 이상 부담을 져야 하는 연금 개혁.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는 돈, 보험료율 인상엔 합의했지만 받는 돈, 소득 대체율에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금 개혁이 하루 늦춰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 원씩 는다는 경고도 있는 만큼 정부는 한동안 주춤했던 연금 개혁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구조 개혁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청년층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세대 간 보험료의 차등을 두고 인구 구조나 경기 변화로 기금이 바닥날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방안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아이를 낳은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연장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대응과도 맞닿은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 대응 수석실 신설로 인구절벽 위기 극복에 닻을 올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개혁안을 국정브리핑을 통해 제시하면 다음 달 초 구조개혁 정부안이 마련되고 국회 논의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반기 국정운영은 이렇게 연금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속도를 내는 방향이 될 걸로 관측됩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완수 의지를 밝힌 노동개혁도 민생토론회 시즌2 첫 주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인 만큼 하반기 역점을 둘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갈리는 고착화된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입니다. 의료개혁은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완수 의지를 밝힙니다. 이런 내실화된 정책을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아 한 단계씩 과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하반기에 외교 안보 분야도 강력한 정책 추진이 예상되는데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전격 단행된 외교 안보팀 인선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잇따라 열릴 아세안과 G20, APEC 등 다자회의 무대에서 적극적인 정상 외교를 펼쳐나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 직후 전격 외교 안보라인 인선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 신임 국가안보실장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김용현 경호처장을 각각 내정하고 신설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간 군사 협력은 물론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한 인사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와 안보의 최강팀을 구축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오랜 기간 구상한 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맞물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정상과 함께 새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전통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일 협력 범위가 경제, 첨단 기술, 사이버, 개발 협력, 그리고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대내외 환경에 맞춰 외교 안보 인선을 정비하고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안으로는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을 내실 있게 다듬었습니다. 30년 전 마련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엔 없었던 구체적인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이 발표됐는데 윤 대통령은 통일을 전제로 한 헌법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한 통일 방안을 곧바로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이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숨고르기를 한 윤 대통령은 정상 외교에도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 개최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 무대에서의 정상 외교도 잇따라 소화할 전망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응급실 과부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확대합니다. 또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도 느는 만큼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하는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과부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들어 1,502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500여 명이 이탈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대비해 전문의 수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근무 전문의의 진찰료를 100% 인상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최근 응급실 내원 환자의 44%가 경증과 비응급 환자인 만큼 경증 환자 분산 대책도 실시합니다. 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추가 설치하고 지자체별로 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병원과 소방 간 서로 달랐던 환자 분류 지침을 통일하고 병원 이송 전 소방 출동 단계에서 경증 환자 분류를 강화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하는 발열 클리닉을 운영해 응급실을 찾는 중등증 이하 코로나19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통영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은 중등증 이하에 해당해 응급실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더 악화하면 과거 코로나 대응 경험이 있는 병원을 협력 병원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미 국무부가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한국에 35억 달러, 약 4조 7천억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이번 판매는 영내 작전과 적을 억제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제공해 한국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야간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아파치 헬기는 헬파이어 미사일 외에 스팅어 공대공 유도탄 최대 4발을 각각 탑재할 수 있으며 70mm 로켓 최대 76발과 30mm 기관총 최대 1,200발을 장착한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 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계 수건 사업인 유보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150여 곳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합쳐진 영유아 학교가 시범 도입되는데요. 교육과 보육의 통합 운영을 통해 서비스 질을 상향 평준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유치원의 교육 기능과 어린이집 보육 기능이 통합되는 유보통합.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152곳에서 유보통합기관 영유아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만 5세까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통합기관으로 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을 모두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 안심 책임교육보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개 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통합기관을 선정한 뒤 특별교부금 총 262억 원을 지원해 운영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범 운영되는 영유아 학교는 돌봄 시간이 크게 확대됩니다. 기본 운영 시간 8시간에 아침과 저녁 4시간 돌봄 시간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개선해 기존 과밀화 문제도 해결합니다. 0세는 교사 1명당 2명까지 맡고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려 5세 아이의 경우 교사 1명이 맡는 인원이 18명을 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청별 특색 사업을 적용해 각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전북의 경우 대단지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인근 소규모 유치원들을 연계한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과 대구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모델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으로 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이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 고발입니다. 가출 청소년을 돕겠다며 접근해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칭, 타칭, 헬퍼, 즉 도와주는 사람으로 불리는데 결국 청소년들을 조건 만남 같은 범죄에 악용하고 이익을 가로챕니다. 김창규 기자가 이들을 고발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며 손 내미는 이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헬퍼라고 불립니다. 도와주겠다는 꿰매 넘어가 범죄에 노출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헬퍼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SNS에 직접 글을 올려봤습니다. 17살 청소년을 가장해 올린 글에는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10개가 넘는 답글이 달렸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사는 곳과 함께 자신의 키, 몸무게, 나이 등을 말하고 키와 몸무게를 묻습니다. 방이 3개라 지낼 공간이 여유롭다고 덧붙입니다.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가족처럼 함께 모여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인도 가출했다며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헬퍼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며 함께 지내자고 꼬드깁니다. 그러고는 조건 만남을 해본 적 있냐고 묻습니다. 갈 곳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선의로 포장한 말로 접근해 놓고는 범죄 대상을 손쉽게 낚는 수법인 겁니다. 헬퍼들은 실종 신고가 돼 있냐는 질문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실종 아동법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도 실종 아동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 아동을 데리고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정에서의 학대를 버티다 못해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집 밖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어도 이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청소년에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피해 양상도 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가정 밖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청소년 쉼터가 운영된 지도 30여 년.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왜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걸까?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데다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아이들의 욕구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특성화된 쉼터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유와 회복을 도우면서 또 그 자립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을 꿰어내는 범죄가 느는 만큼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도 가정 밖으로 나서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동안 다른 지역 방문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풍성한 한가위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가 돌아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할인권 20만 장이 배포되는데요.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야놀자, 마이리얼 트립 등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실하는 숙박 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에는 3만 원을, 2만 원에서 7만 원 이하 숙박 상품에는 2만 원 할인권을 지원하니까요. 2024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는 28일부터는 이 같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집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가 의무화됐는데요. 금융회사가 선불업자의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피해금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급 정지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아울러 고객이 계좌를 신설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꼭 확인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 통장 개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자동차용 소모성 부품을 직접 교환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원 점검 결과 온라인에 유통되는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 중 13개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특히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는 조사 대상 10개 중 6개 제품이 기준보다 어두워서 야간 주행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는데요. 튜닝용 LED 램프 또한 10개 중 7개 제품이 광도나 색도, 광속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이 같은 불량 전조등 램프는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에 유통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판매자를 규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소비자원은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구매 시 본인 차량에 적합한 형식과 전력인지 살피고 되도록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대민 스트레스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극심한 우울감을 느꼈던 공무원 A씨.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사처가 전국 9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상담 심리검사 외에도 민원 담당자, 신임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특히 민원 담당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점검과 명상, 공예 치료, 아로마 미술 치료 등으로 구성돼서 참가자가 5년 전보다 1.6배나 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임 공무원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마음공감 쉼 함께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실제 사례 중심으로 스트레스 관리법, 소통법 등을 익힌다고 하니까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태풍 종다리는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오늘 밤 9시쯤 흑산도 남쪽 해상을 지난 뒤 내일 새벽 3시 무렵 서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제주도와 남해안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태풍에서 약화된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그 밖의 지역들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20에서 50, 많게는 8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로 전국이 무덥습니다. 아직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도와 인근 해상엔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호남, 남해안은 강한 비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이 27도로 시작해 낮에는 30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강릉의 아침 기온 25도, 낮에는 강릉과 속초 2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부산의 아침 기온 28도 보이겠고 한낮 전주 31도, 부산 30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에도 비가 내리면서 물결은 최고 3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올해 목요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동쪽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기의 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매년 8월 20일로 말라리아를 유발하는 모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정해진 날인데요.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해주시고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활동이 많은 야간은 활동을 자제하되 하더라도 밝은 색의 긴 겉옷을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